안녕하십니까, EJ 이재필. 네, 안녕하세요. EJ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부터 네. 아마 이광무 전문가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좀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 둘이서 하는 만큼 좀 더 알차고 좀 특색 있게 그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꽉 채운 방송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이광무 전문가 저 네. 투표했어요? 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 사전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대답도 참 잘해야겠더라고요. 왜요? 네, 보시는 혹시나 시청자님들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이제 주중에 좀 일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저는 한 표를 먼저 하고 왔습니다. 하셨나요? 나는 코로나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먼저 가서 하고 왔잖아. 요즘에 정말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이제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어서 좀 주식시장 걱정도 있는데 아마도 좀 건강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국에도 네.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있어서 우리 PD님들하고 애를 먹고 네. 있죠. 네. 이렇게 건강 걱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만큼은 종목에 대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저희 EJ를 통해서 종목 이야기 참 많이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출발해 볼까요? 자, 처음에 오늘 처음 볼 종목은 저걸 한번 볼까요? 삼성 레버리지 ETF 선물. 자, 지금 보시면 어제 종가가 이 WTI가 종가 기준으로 한 115달러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중에 또 선물이 되게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125달러 정도 그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2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어제 오른 데다가 오늘 장중에 오른 거, 거기다가 곱하기 2 해갖고 이 원유가 상당히 좀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크림반도 사태 때 그때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좀 이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원유 같은 경우는 그때는 계속 그 고공행진을 했었어요. 고공행진을 하다가 저때 한 5월달 정도의 고점을 찍고 밀린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은 전쟁 양상도 약간 틀리고 그때랑 똑같이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때를 좀 참고해 보신다라면 훨씬 좀 좋은 그런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따가 투자의 시인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움직인 종목이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야, 이 레버리지 원유 WTI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저 밑에 그냥 되게 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었었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좀 정상적인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자, ETF가 30%씩, 50%씩, 니켈 같은 거는 오늘 50%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있으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부분들은 정상화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저 ETF는 요 정도 하나를 봤으니까, 효성 OMB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효성 OMB가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섹터가 이 비료 섹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조비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지지난주 이게 화요일이었던가? 그때 안 올랐을 때, 저 밑에 있을 때, 그때 좀 추천을 드렸는데 이 효성 OMB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되게 싼 가격이었어요. 근데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된 모습이었고요. 그 이유는 뻔한 거죠.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저쪽 러시아가 그 원전에 미사일을 쏘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원전에 불날 뻔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자포리자 원전을 그쪽에서 뺏고 난 다음에 마리우폴이죠. 참 제가 우리 동네 지명도 잘 모르는데 러시아 지명을 하려니까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마리우폴인데 이 동네가 항구라 그러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어떤 그
물동량들 이런 것들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 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농산물 수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우려가 생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이상기후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기적인 시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누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원래 그렇습니다. 되게 좀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따가도 제가 관심주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걸 쫓아다니면 힘들어져요. 자, 지금 이 비료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이 시간을 통해서는 2주 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려갖고 사기 좋을 때, 그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찾아야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쫓아가면 여기서 물리면 정말 아프게 물릴 수 있어요. 먹어도 변동성이 심해갖고 그렇게 아주 큰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이 누보도 마찬가지로 국내 비료, 유기농 농자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해외 농식품들, 해외 쪽의 농자재들, 이런 것도 좀 수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자,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대부분의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혹은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진행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 이야기 주셨던 대부분의 종목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새로운 이제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나온 좀 대체 투자에 대한 방법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봐야 되는 종목들이 좀 더 확장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방송하면서 이 시간대 또 속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한국을 이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좀 문제가 좀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러시아 쪽도 네. 우리가 교역 비중이 한 2%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개별 기업은 분명히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우리 시장 경제 방향에서는 큰 영향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속보가 또 큰 어떤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 우리나라를 러시아가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러시아는 전 세계가 다 비우호 국가잖아요. 네, 러시아는. 네. 자, 그래서 지금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러시아가 그렇게 지정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특별한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섹터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이 원자재 공급 때문에 저희 좀 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대러시아에 대한 경제 수출 비중은 크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 자체에 대한 이슈화가 좀 분명히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무래도 중요한 IT 산업의 원자재에 좀 걱정을 만드는 뉴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했을 때 미국에 줄 설 거냐, 중국에 줄 설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봉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봉합을 계속해서 좀 바로 이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근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잘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신냉전으로 비슷하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쟤네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편먹고, 그다음 우리하고 이렇게 편먹고, 그럼 북한은 또 저쪽에 붙을 거 아니야. 예,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신냉전 체제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말면 또 그냥 수출은 수출대로 하고 전에처럼 완전히 갈라지진 않을 테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심화가 돼버려서 기술 표준이 틀려져 버리면 이건 정말 피곤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우주 항공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고 또 수출을 할 때 공장을 2개를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그 꼭 자동차뿐만 아니더라도 콘센트도 예를 들어서 이쪽은 110V 써. 이쪽은 220V 써.
막 이런 사소한 문제들 이런 맞아요. 것들로도 네. 조금 뭐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조금은 피곤해지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네.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그까지 간 건 아니니까 뭐 차분히 볼 시간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저는 하루빨리 언제든지 봉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그러니까. 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냉전 체제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러시아 쪽이 저는 지금 푸틴이 네. 되게 급할 것 같아요. 푸틴이 네. 그 뭐 어떻게 일을 금방 이길 줄 알고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재밀 붙인 거야, 푸틴이. 거기서 재밀 붙이고 난 다음에 또 이쪽을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비판 여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러시아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쪽에서 저 군인이 죽으면 19만 원 준대. 그런 얘기까지 사망하면 있어요? 19만 원 주는데 네. 그걸 보고 우크라이나에서 네. 그냥 항복해라. 네. 우리한테 항복하면 니들 살려주고 6천만 원 줄게. 그랬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나요? 그러니까 또 이 푸틴이 네. 야 그냥 7천만 원 줘라 죽으면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되게 좀 그쪽에서도 러시아 쪽 거기서도 되게 비판 여론이 되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렇죠. 빨리 봉합이 돼서 이 경제적인 좀 사이클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지 그게 제일 않을까 좋죠 그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이 상승 상위 종목들 보면서 좀 특징적인 종목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 중에서 신성홀딩스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수치상으로 했을 때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지만은, 이 신성홀딩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관계사를 통해서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 몇몇 곡물로 통해서 수출에 대한 이 허가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수출 허가제라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 간에 또 자유롭게 이 무역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정부 수출 허가제를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좋은 면도 있고 혹은 지금 시기에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는 거는 이 러시아 내부에서의 물품들을 외국으로 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정부의 허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쩌면은 이 수출을 혹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을 받는데 상당히 까다로움이 생겼다라는 것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원재료 혹은 곡물 관련돼서는 좀 이 수입을 받아와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신성홀딩스가 이 관계사의 이 곡물 트레이딩 사업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요. 한 가지 또 저는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곡물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일부 품목이 사실은 그동안의 수출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출 허가제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을 하면서 수출에 대한 길이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교역에 대한 부분들,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 때문에 트레이딩 혹은 무역 관련된 조달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뉴스는 곡물 가격에 대한 절차가 곡물에 대한 이 수출입 절차가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위치에 있는 환경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EJ 시간 동안에 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벌써 EJ가 새롭게 소개한 지가 한 달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4주차 지금.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에너지나 비철금속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재필 전문가님이 곡물 관련해서 추천주도 많이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네.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나오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이 사태가 좀 더 길어지면 지금 처음에 지지난주 목요일 날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그만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먼저 올라온 것들, 도시가스, 그러니까 네. GSE나 대성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이 저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이었고 네. 뭐 다음날 장중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그때 GSE가 7,000원대 이렇게 네. 있었는데 지금 5,000원대 있죠. 그리고 대성에너지 같은 것도 좀 밀렸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는 또 지금까지 덜 오른 거를 그러니까 뭐랄까 그 창작의 고통이랄까. 창작의 고통을 지금 느껴야겠죠. 네,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지금. 네.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지금. 잘못하면, 네. 위에 올라간 걸 쫓아가면 또 물리면 아프게 물리거든요. 네. 아프게 물리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고민인 네. 그런 상황이죠. 안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뭐 그동안에 곡물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 새로운 이제 바통을 받아서 이 곡물 트레이딩 사업하는 예. 신성홀딩스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았던 사료 종목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변동이 나올 건데 또 새롭게 지켜보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곡물가가 오르고 비료 오르고 그랬으니까 네. 이제 농사 짓는 거 농기구가 오르겠죠. 아, 그러니까 뭐 네. 농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동 같은 네. 거. 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아, 농기계에 대한 이 연결고리를 예,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되게 좀 주식하다 보면 근데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 물론 이제 아닌데도 예측이 있어야지 그렇죠. 뭐. 예,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게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아, 농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정말 농슬라, 서프라이즈인데요. 농슬라, 네네. 대동. 저도 내일 시장에서는 농기구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괜찮은 보셔도 아이디어 되고.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사실 좀 지수 자체와 시장의 분위기가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수가 그래도 큰 급락을 만들지는 않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지수를 좀 버티는 모습에 새로운 대체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때가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마냥 현금만 들고 있고 마냥 가만히 있는 자리만 지키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에너지나 식량 그리고 또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사료 뭐 이제는 다른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찾아 나서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 하락 종목으로 한번 네. 가볼까요? 하락 자, 종목 안에서 좀 눈여겨 보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뭐 눈여겨봤다기보다는 조금 좀 수상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한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윌링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윌링스는 요거는 꼭 그렇더라고요. 이 최대 주주가 지분을 이렇게 매각을 할 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좀 급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뭐 이 윌링스가 나중에 뭐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지분 전량을 전부 다 매각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사모펀드, 사모 쪽인 것 같은데 뭐 어디 왜 7인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또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줄었어요. 지분 전체를 매각을 하려고 전체를 통째로 팔고 통째로 사고 그런 계약이었었는데 처음에는 455억 정도 그 정도 규모였었는데요. 자, 며칠 있다가 또 공시가 엊그저께 공시가 나왔었죠. 자, 요거를 287억 정도만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변경이 됐던 얘기인데 요게 매도하려는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매수하려는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왜 7인이었었는데 왜 5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두 사람이 난 안 할래? 난 이거 안 될 것 같아. 난 안 할래? 이렇게 어깃장을 놨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될 테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깃장을 놨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좀 만들죠. 그래서 자, 당분간은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는 게, 그게 최고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이 마이더스 AI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관리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요게 그거였어요, 또. 전에 한류센터, 한류 AI 센터였었는데, 이름을 자꾸 바꿔요. 저는 이름 자꾸 바꾸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별로 안 좋아하고, 대주주 자주 바뀌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한때는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기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요게, 지금 4년 연속, 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는데, 자,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해서, 뭐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연속 적자로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적자가 좀 이렇게, 심심한 적자가 이렇게 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주력 상품은 PC 보안 솔루션 같은 것들, 요런 건데, 또 하는 거 보면, 뭐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든다. 뭘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자, 며칠 전에도 우리 이강무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식당 같은데 네. 가면 그쵸 장사 안 되는데 네. 맛없는 데가 짜장면 집에서 육개장 네. 팔고 막 그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것도. 전문가님이 이제 최대 주주 자주 바뀌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 기업 명의 자주 바뀌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업이 전 또한 사업을 너무 다양하게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번 달엔 좀 더 조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관리 종목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투자를 좀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보고서가 나올 시즌이니까 이제는 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첫 투자가 상장 폐지였었거든요.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상장 폐지였는데 왜 상장 폐지가 됐냐면 그때 네. IMF 전이었어요. 네. IMF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019180 여기 THN이라는 회사 있어요. 네. 거기 총무과가 제 첫 직장이었었는데 네. 그 회사하고 같이 상장한 게 대동은행이 같이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다른 은행주는 전부 다 몇만 원 이렇게 하는데 1, 2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건 2천 원인 거야. 야, 싸다. 네. 이거 좋다. 그러고 샀는데 예. IMF 때 이걸 휴지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 생각은 가끔씩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의 가격만 보고 그렇죠. 조금 저평가로 인식해서 접근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렇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거는 진짜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만이라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3월 말까지 좀 살아남는다면 그렇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들춰볼 수 있겠지만 단타를 치든지. 네. 이번 달에는 특히나 좀 관리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여태까지 재무제표로 봤을 때 3년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오늘 하락한 종목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ICK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이너스 14%대 급락 마감을 했는데 사실 오늘 장중만 모습을 본다라면은 ICK는 오늘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급등을 하였다가 급락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12%에서 마이너스 14%대까지 오후장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하루 급락 크기가 하루 아침에 좋은 상승 분위기 신고가 흐름 나오다가 거의 30% 가까운 하락을 좀 보인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와서 호재성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폰 쪽에서도 뭐 iOS 기반으로 해서도 새롭게 이제 단말기 결제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이 때문에 ICK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미국 그 관계사가 이 결제 솔루션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은 장중에 호재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컸었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대감에 있었던 뉴스들이 오늘 좀 호재성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개별주로서 이벤트 소멸로 오늘 급락이 나왔다는 점. 좀 오늘 특징적으로 좀 봤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닌 이제는 아이폰, iOS 기반에서도 이 단말기 결제에 대한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저도 오늘 이 ICK를 보고 나서 다음은 애플 쪽에 결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혹은 애플이 만약에 근거리 이 안테나 연결로 해서 단말기 결제를 한다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아이폰의 근거리 네트워크 라이파이라는 걸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라이파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아이폰 관련해서 결제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연결된 기업이 있다라면은 상당히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좀 단기적인 이슈에 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둘러봤고요. 자, 이제는 뭐 어떤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지. 자, 지금은, 지금까지는 많이 오른 거, 많이 빠진 거,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청자님들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뭐 시큰 오른 거, 시큰 빠진 거 저거 사람 얘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자, 주식 오늘만 하고 마실 거 아니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도 유가가 막 급등하니까 뭐 저 원유 ETF, ETN 뭐 이런 것들 급등을 하잖아요. 레버리지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저 전쟁 나니까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 막 움직이고 농산물 가격 막 움직이고 여러분들 이런 거 다음에 또 없을 것 같습니까? 반복됩니다. 시장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때 뭐 그냥 잘 들어놓으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충분히 좀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마실 게 아니라면 이런 공부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또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 종목, 많이 빠진 종목 안에서 좀 이 이슈 부분들을 좀 되짚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EJ를 통해서 종목을 좀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통해서 다음 아이디어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님들 뭐 어떤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광무 전문가하고 저하고 충분히 반영을 해서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저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의 뭐 창작의 고통이에요. 다음 섹터 어떤 걸 봐야 될까? 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또 머리를 짜내고 하다 보니까 반짝 생각나는 게 또 있었습니다. 드론이에요. 드론 쪽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그 터키에서 우크라이나로 드론을 수출을 했는데요. 야, 이게 뭐 러시아 전차를 엄청나게 많이 부셨대요. 그래서 뭐 저런 것들 러시아 쪽에서 터키한테 야, 니네 우크라이나한테 드론 수출을 하지 마.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비대칭 무기죠. 자, 드론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뭐 포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탑재해 갖고 전차 한 대씩 부수고 뭐 그러면 뭐 정말로 진짜 많이 남는 장사죠. 그리고 저 제블린이라는 거, 그 미국에서 좀 제공한 거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자,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비대칭 무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비대칭 무기에 대한 중요성들 이런 게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론 쪽은 이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주 들리는 얘기 있죠. 아마존이 드론으로 배송한다. 뭐 드론 배송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거기에 상관없이 규제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두 분 다 상당히 좀 푸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뭐 이 드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제약이 많죠. 왜냐하면 북한하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그 고도 제한도 있을 거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제한들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린다라면 드론 쪽 사업들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VR이나 이런 것들, VR 기기 쪽,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늘을 날질 않아도 드론에서 찍는 그 카메라, 드론 카메라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이 3D로 내 눈에 보여진다라면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향후에는 이런 방향으로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종목을 좀 살펴보면 드론 쪽이 움직일 때 가장 좀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온테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움직이는데요. 자, 이 네온테크는 드론 관련해 갖고 특허 4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자회사 쪽,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이 상당히 좀 이 드론 관련해 갖고는 핵심되는 그런 사업을 좀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온테크 같은 경우가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편이에요. 자, 뭐 실적 부분들은 올해는 조금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론 쪽이 움직일 때는 좀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이 있죠. 자, 제이시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제이시언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예전에는 대장주였어요. 드론이 움직일 때 예전에는 대장주였는데 왜 이게 대장주였냐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DJI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자, 그 국내 총판이에요. 우리나라 독점 판매권을 이 제이시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움직였는데요. 미국한테 두들겨 맞느라고 요즘은 그렇게 좀 딱 부러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 제이시언은 드론뿐만 아니라요. 우리 GPU 있죠. 그래픽카드.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회사는 제이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조금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고요. 자, 실적 부분이 돼요. 이 제이시언은. 자, 뭐 올해 작년이죠. 2021년도에 한 184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나는 그런 기업이고요. 저 2020년도에 비하면 117억 정도가 났으니까 이 영업이익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한 4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출액도 마찬가지 한 10몇 프로 정도 이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니까 자, 요런 것들은 실적 기반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도 조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여기 바닥을 찍고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자,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저 60선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 60선을 그냥 돌파를 하고 지금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 안착이 되면 뭐 240선 정도까지, 이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한국카본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웬 한국카본? 드론에. 그쵸? 한국카본은 조선기자재 업종인데, 자,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에 제가 2018년도, 17년도 정도였었나? 그때 봤었어요. 그 이스라엘 업체하고 수직이 착륙 드론을 개발을 한다라는, 같이 합작으로 개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그게 재작년 정도에 뭐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왜 드론하고 관련이 있냐면, 드론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처럼 막 그렇게 무거운 거 쇠로 만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를 좀 오래 이렇게 많이 날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소재가 들어가요. 드론을 만들 때도. 자, 그리고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좀 실적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 드론 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 종목 중에 탑픽은 한국카본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이 드론 쪽도 드론 쪽이고 신재생에너지 쪽도 저런 쪽 이 한국카본이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풍력 그 날개 있죠, 블레이드. 그거를 지금 유리섬유로 만듭니다. 유리섬유로 만드는데 이거를 탄소섬유로 만들었을 때 그 탄성도 훨씬 강하고 가볍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근데 지금 그 탄소 섬유로 그 만드는 그 풍력 블레이드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실험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드는 회사가 한 개 있는데요.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회사라서 그걸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고 그쪽에다가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가 한국카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약간 지나게 되면 이 한국카본의 경우도 풍력 관련주 이런 걸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요즘 LNG선 우리나라가 아주 완전히 싹쓸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러시아 쪽에서 이 지금 아직까지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요. 이 제재가 만약에 들어가고 좀 뭐 독일의 노드스트림 2 같은 경우는 지금 승인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러시아 쪽에서 가던 게 어딘가에서는 가야 될 거예요. 그럼 중동이나 미국에서 그쪽으로 천연가스가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는 거는 관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죠. 배를 통해서 갑니다. 저 LNG 선에다가 싣고 액화를 해서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LNG 형태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향후에 LNG 선에 대한 발주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한국카본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에 주가 흐름이 별로 이게 안 좋았던 이유가 자, 작년에 그냥 계속 박스권이었죠.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그냥 뭐 자를 대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그었습니다. 박스권으로 계속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유가 있는 게 이런 거였었죠. 재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2020년도에 한 영업이익 기준 한 750억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400억 정도밖에 안 났어요. 주가가 그래서 그런 거죠. 야, 이거 지금 주가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 갖고 싸기는 싼데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작년보다 줄었잖아. 그러면 주가는 쉬어야 되지 않겠어? 쉬면서 매물 소화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것 때문에 박스권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는 그 LNG선의 모멘텀, 뭐,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 드론하고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하고도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농기계와 그리고 이 드론 공격에 의해서 확실히 드론이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죠. 그렇죠. 네, 네, 투자 아이디어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제 포커스 EEJ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비철금속입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올랐던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 때문에 나타냈던 반사이익이 되거나 이로 인해서 좀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 같은 좀 이슈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생각해 보면은 곡물 가격 그리고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LNG 발주에 대한 기대감 갖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사회적 뉴스에서는 비철금속에 대한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종목의 움직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뉴스들을 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다음 순환매에 대한 순번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무력 도발을 이제는 경제적으로 제재하자라는 의견이 좀 앞서고 있는데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의 나오는 품목들 특히나 이 금속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원자재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철 가격 또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철 금속이라 본다라면은 구리, 알루미늄, 그밖에 희귀 금속들, 팔라듐, 뭐 기타 등등의 금속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방송 중에 나왔던 속보 뉴스,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라면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비철금속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나 니켈도 상당히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 비우호 국가로 한국이 좀 지정됐다라면은 앞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전쟁이 봉합이 되더라도 러시아와의 대화가 상당히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했을 때 구리 가격이 지금 이 1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7%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급격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된 또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가 악재입니다. 그런데 비철금속을 들여와서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으로 파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가공 기업들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니켈 가격 급등에 의해서 오늘 이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생각보다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투자 아이디어들이 순환매에 나오고 있다라면은 곡물 가격 많이 올랐고 다른 원자재 올랐는데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 내일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에서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출발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니켈로에서 이 스테인리스를 제조를 하게 되는데 그 스테인리스 사업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 현대 BNG 스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켈 위주로 본다라면은 티플렉스 종목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좀 강했죠? 시간에서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 출발해서 그동안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박스권 돌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탄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황금 ST라는 종목도 보셔야 되는데요. 스테인리스 코일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코일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니켈 사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 제가 사실은 알루미늄, 구리 관련해서는 이구산업, 조일알루미늄 같은 추천주를 또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내일장에서는 니켈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가격에 따라서 탄력이 좀 다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저는 오늘 탑픽 종목 중에서는 현대 BNG 스틸을 보자. 아무래도 니켈에 대한 수입도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가공 제품들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대 BNG 스틸을 최선호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밤 11시에 그 네. 3차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유럽 증시도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좀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진행돼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방금 네. 저 이광무 전문가 얘기한 대로 이쪽이 아마 저 원유나 에너지 쪽들 이런 쪽들보다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2014년도에 크림반도 합병 때 그때도 마찬가지 원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떨어졌어요. 좀 빨리 떨어졌는데 알루미늄이 제일 이게 좀 오래 버텼거든요. 제일 오래 버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광문 전문가가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갔는데 네, 칭찬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장에 대한 준비 추천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자, 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조비가 또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오늘 또 장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저 종목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 시청자님들 매수하기가 힘든 자리가 아니라 저 밑에 깔려 있을 때 주가가 안 올라왔을 때 사기 좋을 때 그때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코너 제목 그대로 이제 필 받을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자, 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효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죠. 탄소 섬유는 전 세계에서 9개 기업밖에 만들질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 효성첨단 소재가 유일한 그런 기업이고요. 자, 이게 실적 부분들이 무지막지하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하게 좋아진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2020년도에 불과 매출액 2조 3천억에 영업이익이 34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300억이에요. 참 이거 영업이익이 13배, 14배, 영업이익이 14배 정도가 급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주가는 저 위에 올라갔던 게 고향 앞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적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작년에 아라미드 섬유에 대해서 이 아라미드 섬유는 우리 방탄 헬멧이나 방탄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이는 특수 섬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탄소 섬유가 가장 크죠. 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이 탄소 섬유에 대해서 증설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증설을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2,500톤 정도를 추가 증설을 해서 6,500톤을 만들고 그까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자, 올해 상반기에 2,500톤을 증설을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2,500톤을 증설을 해서 이 총 캐파를 9,000톤 캐파로 만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쪽은 신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도 조금 있네요. 제가 이따가 투자이신에서 또 요 효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요 부분 이따가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고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만 원, 손절가는 4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재필 전문가님의 필 받은 종목들을 봤는데, 저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제대로 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비철금속 소개를 드렸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비철금속 관련해서요, 이구산업과 조일 알루미늄을 이미 소개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쪽 비철금속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 알루미늄까지 좀 더 포섭을 하고자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사마 알루미늄은요, 이 알루미늄 소재로 해서 압염 제품,
이렇게 이 가공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만드는 기업인데 2차 전지 쪽과 같은 전지 사업이라든지 콘덴서 그리고 자동차용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우리의 좀 전방 산업에 관련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이라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이 비롯된 종목인데 이 원자재인데 러시아 지역에서 알루미늄 생산이 세계 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공급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해서 올라간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 차량력 경량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소재이다 보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소재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왔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얘기해 드렸지만은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가공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은 2차 전지 사업 부분 안에서 이 알루미늄 박이라는 이 소재로 해서 2차 전지 소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알루미늄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 소개드렸던 조일 알루미늄과 삼양 알루미늄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주가에 대한 대응은 사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 3개월 동안에 횡보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가공 기업들도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박스권 돌파를 상당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시초가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박스권 대응을 보셨을 때 하단에서는 28,000원대까지 뭐 27,000원 후반대까지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긴 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라면은 이전에 있었던 새로운 매물대까지 움직임이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박스권 하단 라인 때 25,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이뻐요, 네. 이뻐 차트가. 네. 내 스타일이야 이거. 저도 네. 내일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사실 시장이 장중에 좀 어려웠는데 그렇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지수 방어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런 장 어렵지만 그래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때문에 그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도 드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EJ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놓으실 거죠? 그래야죠. 네. 이가문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뭐 거의 매일 창작의 고통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EJ를 통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좀 이따가 잠시 후 투자의 시인에서 뵙도록 하겠고 EJ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